안녕하십니까. 저축은행 담당하고 있는 황보창 연구위원입니다. 일단,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유동성이 좀 더 부각된, 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산업 전망도 다 비우고, 모두 다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상태이지만, 그때는 유동성이 좀 더, 포커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동일한 전망들이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신용 위험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축은행 현재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장기 저금리에 기댄 어떤 공격적 외형 성장의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듯이 지난 수년간 저축은행은 부동산 PF하고 가계신용대출에 연구를 집중해 왔고요. 어, 뭐 이런 것들이 장기 저금리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이런 자산들이 돈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건전성 악화와 수익성 훼손의 어떤 그 선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성장이 이제 진행 중이고요.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2021년 말에 2.5%, 22년 말에 3.4%,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 5.6%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22년 말 4.1%에 이어서 올해 6월 말 5.6%로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고정 이하 대비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하면서 손실 대응력도 크게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부동산 금융이나 거시 관련된 리포트들을 통해서 이제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침체는 어, 부실의 이연으로 인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수차례 경고를 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의견들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가 이제 점점 동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부분적인 낙관론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지금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낙관론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면서 저축은행 사업 환경 전망도 역시 비우호적입니다. 어,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되고 미국의 금융 환경이 이제 완화되더라도 국내 고물가, 한미금리 역전 장기화에 따른 부담,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고금리 환경이 이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저축은의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달 비용 부담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좌측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기준금리하고 상관없이 이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크레딧 스프레드 역시 이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부동산 실물 경기 침체도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지금 광범위하고 유례가 없는 부동산 지원책을 펼치고 있고 또 금융 지원책도 광범위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부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인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부동산 가격과 매수 심리가 올 초반 또 중반까지 살아나는 듯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다시 올해 하반기부터 꺾이고 있죠. 음, 이번 꺾이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수차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리포트들을 통해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장기 침체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고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저축은행 주요 영업 자산이 이제 부동산 PF하고 가계대출입니다. 그리고 경제 환경은 부동산 및 경기 침체가 또 전망이 되고요. 저축은행 실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어, 현재 이제 정책 당국의 이제 부양책이라든가 또는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 재조정이
인해 가지고 부동산 PF 부실이 지속적으로 이연되고 있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고요. 어, 한번 크게 꺾여야지만은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진 가격에 손바꿈이 일어나고 다시 올라설 어떤 투자 동력이 생기는데 지금 상황은 부실 이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부동산 PF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24년 저축은행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거시 환경의 종속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저하가 지속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서 영업자산 축소세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우선 고금리 경기 침체 때문에 저축은행 주요 자산인 개인신용대출과 가계대출의 자산 건전성 저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PF 부실 이연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부실을 이제 누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PF 부실률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부분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1년 말 5.4%에서 2023년 올해 상반기 7.9%까지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 PF 관련된 요주이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3.0%에서 무려 4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요주이를 이제 부실의 단계 중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이제 강했습니다만은 실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주로 내용은 사업 진행 지연, 그다음에 상환유예, 이자유예, 만기 연장 등이 이 요주의 부분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유는 이스타 기준으로는 크레딧 이벤트, 신용 사건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 상당히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금융기관이 자기 자신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해서 운용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는 이 버티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투자자들 어떤 보호가 되지를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용사건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 적시 손실 처리하고 이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버티면 더 많이 더 크게 또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들일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보면 이제 저축은행들은 이런 건전성자, 수익성 훼손 때문에 영업자산 축소하고 또 수익 기반도 또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은 총자산 감소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대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침체의 골이 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입니다. 비우호적 사업 환경의 장기화, 수익성 및 이제 자산 건전성 저하, 그다음에 수익 기반 축소로 업계 전반에 이제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축은행 별로는 개인신용 대출하고 그리고 PF 규모 및 비중에 따라서 저하 속도가 이제 상이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은 주요 자산이 이제 가계대출하고 부동산 PF에 집중되어 있는 저축은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단 이런 저하 영향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개인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중저신용자에 집중이 되어 있고 차주가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에 당사가 이제 9월 실시한 PF 점검에 따르면은 PF 익스포즈의 질적 차별성이 일단 크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각 저축은행들은 적극적인 부실 인식이라든가 상각 등을 통한 신속한 양적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신속하고 과감한 양적 축소가 수반되지 않거나 자본 적정성이 열의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등급 하방 압력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축은행 크레딧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PF고 하나는 가계대출이고요. 일단 PF 익스포즈 핵심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광범위한 정부 지원책, 채무 재조정으로 이제 부실이 이연되어서 여기 익스텐드 프리텐드 연장하고 아닌 채 하는 거죠.
장부상 손실 반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각 사별 PF 대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총 여신 고정 이하 여신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PF 현장의 심각성과도 괴리가 있고요. 직관적으로 차이가 있는 수치고요. 게다가 PF 대출의 요주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PF 부실이 이렇게 건전성 지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는 음, 이런 보다 적극적인 부실 인식과 더불어서 상각, 매각 등을 통한 빠른 양적 축소와 과감한 손실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 저희 회사가 했던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은 이제 저축은행 PF 익스포저의 리스크 수준은 높고 각 사별 질적 차별성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런 뭐 옥석 가리기니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과감하고 빠른 양적 축소가 신용도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부실 인식이 지연될수록 보복의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또 가계대출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6월 말 연체율이 8% 정도가 됩니다. 이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면 부실 채권 처리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이 좌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저축은행은 연체채권 중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나 됩니다. 신용카드사가 이제 6.7%, 캐피탈사가 12.4%인 이런 걸 보면은 저축은행의 부실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갖다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차주 구성도 지금 타업금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신용점수 700점 이하를 뭐 저신용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중이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 경우에는 이제 52%, 60%인 반면에 저축은행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상태는 부실 인식을 했을 때 처리도 느리고 또 차주의 신용도도 저신용자에 집중돼 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급격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PF는 이제 우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부실 인식하고 뭐 옥석 가리기라는 그런 실효성 없는 단어들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고 빠른 약정 추소에 이제 들어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못 본 채 한 그런 가계대출 위기가 어, 예상의 손실을 보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